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윗선과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말에 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 3개월 동안 밝혀낸 게 거의 없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죠? 그렇습니다. 지금 5명이 기소가 됐는데 제일 먼저 기소된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네. 구속 기소가 됐을 때 혐의는 화천대유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명목으로 651억 원이 귀속하도록 사업 설계를 의도적으로 짰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될 이익을 귀속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임이다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린 거고요. 예. 그 반대로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욱 정영학 회계사 등도 3억 5,200만 원을 뇌물 명목으로 건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화천대유 일당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된 시점이 유동규 씨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이게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고 코로나로 수사팀이 다 홀딩된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 다 같이 병합에 대해서 재판은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제일 마지막에 기소가 된 정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 실장을 했고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1, 2차 심사에 관여를 했다, 실무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배임, 뇌물 이런 혐의를 받고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법원은 이 5명에 대해서 전부 병합해서 재판으로 한번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그렇다면 검찰은 불법 혐의 이 5명을 찾아내는 선에서 추가로 더 밝혀낸 건 없는 겁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의혹을 받았던 건 그렇다면 화천대유라는 이 민간 개발 업체에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원이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의도적인 사업 설계가 있을 것이 아니었던가. 이 부분이 초점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확정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대신에 나중에 나오는 그런 차액에 대해서 민간이 가지고 가게 되는 그 구조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배임으로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어떤 비중대로 나누기란 사업 설계의 한 방법일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혐의를 잘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이란 건 원래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굉장히 좀 포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고 하려면 뇌물죄가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대가성의 돈이 수수가 됐다면 뭔가 의도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 때문인데 이 뇌물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이 유동규 씨가 수수했다는 돈 5억과 관련해서 검찰은 수표 4억에 현금 1억이었다라고 이 기재를 했다가 영장 청구서에 아니 어떻게 뇌물을 수표로 줄 수 있냐. 그리고 이 4억은 남욱 변호사에게 건너갔다라는 항변이 사실로 사실 드러나면서 5억을 현금으로 줬다고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돈의 흐름을 쫓아서 어느 정도 알맹이 있게 입증을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수사가 난항을 겪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제는 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죠. 이 자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피고 측 변호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어떤 주장하는 겁니까? 네,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예. 배임이 성립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네네. 사실 배임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이 생겼고요. 네.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배임이 설계되지 않았으면 사실 불가능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과 수사의 시작은 배임부터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 배임 자체는 빼고 수사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사실 이 피고인 측에서도 이러한 수사의 허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를 전반적으로 3명 모두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골자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재판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유동규 씨 측의 얘기는 나는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했다.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한 생각을 했다. 이것은 그 배임의 그 고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배임이 안 됐으면 네. 그의 그 대가로서 내가 받았던 700억 약속과 뭐 3억 5천만 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김만배 씨 역시 마찬가지 그 논리입니다. 유동규 씨가 배임이 아니면 나 역시 배임도 아니고 또 유동규 씨와 직접적으로 공모한 이런 행위조차 없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배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언제 어떤 상태에서 함께 공모를 했는지 특정이 안 되었다. 왜냐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배임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이 안 되게 되면 사실상 나머지 그 범죄들에 관한 것도 상당히 그 액수도 줄어들게 될 테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고 본다면 예. 지금 1조 원에 육박하는 이런 돈은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즉 이른바 화천대유가 이를테면 뭐 4,400억 플러스 알파 예. 뭐 등의 이와 같은 천문학적 그 수익은 그야말로 아주 예사롭지 않은 실력에 의해서 얻은 합법적인 돈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네. 결국은 처음에 설계를 지금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어떻게 본다면 그 고정이익 확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초과이익 환수를 왜 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이 왜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되었고 예. 5월 달 중에 여러 가지 그 업무 협약 과정에서 실무진은 여러 가지 의견을 게시했는데 어떠한 경위로 이것이 빠졌느냐 이것에 대한 사실상 그 조사와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피고인 측의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대로 공소 사실 자체가 특정이 안 됐다. 도대체 뭐를 갖고 이제 배임을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그 공사의 실무진이 과연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겠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사실 보통 국민은 아니 그 공무원 생활을 해본 이런 분들은 사실 상당히 그 몸을 사리고 이러한 중요한 일에는 근거와 지시 없으면 안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실무진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겠느냐 네. 이것은 여전히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냥 주장하는 것에 검찰이 그냥 믿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검찰이 이와 같은 방관적 태도가 능사이냐 암만 대통령 선거가 그 있다라고 해도 대통령 선거를 빌미로 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검찰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예.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개혁을 2년 3년 동안 우리가 그 지켜봤는데 이것이 결국 검찰 개혁의 모습인지 많은 국민들은 좀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24일 그 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윤혁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이 변호인 측 이야기대로라면 무죄를 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수천억 원의 특혜 이익이 합법적으로 이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아하게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가 민간개발 업체에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지 사업 하나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금액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볼 여지는 그 당시에 과거 정부에서 뭐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한시적으로 실시를 했다든지 예.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뭔가 건설 업계의 좀 그 부흥을 위해서 제도를 좀 정비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후에라도 민간에 들어가는 어떤 이익을 좀 규제하고 이 부분을 좀 줄여서 합리적인 액수를 좀 저감시키자라는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뭐 의도적으로 이 수사를 뭐 지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다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배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흘러가도록 설계가
고의적으로 된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 사건 자체의 객관적인 전제를 봤을 때 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이득이 나올 것이 예상은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이익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담보받는 형태로 이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있을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익은 그냥 민간 개발업자한테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해가 끼치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삭제된 시점은 이미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자가 선정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로 넣자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됐다면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서는 어떤 또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성남시에는 이익이 되는 반영이었겠지만 만약에 화천대유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서는 뭔가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본인들의 배임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뭐 지연했던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배임 혐의에 있어서만큼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특혜 배당 구조, 그래서 많은 언론들도 윗선 수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 특히 이 개발공사를 어떻게 보면 지휘 감독하는 게 성남시인데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워낙 늦었고 또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요. 보니까 대장동 관련 내부 문건에 결재 서명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 계획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아직 그 윗선에 대한 그 수사는 그 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연결될 수 있는 그 루트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일단 정진상 씨 역시 그 결제 라인에는 항상 결제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또 그 당시 그 이재명 시장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분명히 그 필요하고 더군다나 그 유동규 씨가 이를테면 구속되기 그 가까운 그 시점에 새벽 그 아침 8시 한 예. 20분경에 뭐 전화도 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등등에 있어서 또 뿐만이 아니고 그 황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에 있어서 이름도 10번 이상 등장하기 때문에 적어도 참고인 신분으로서 조사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만 조사 자체가 현재 일정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성남시의 특정적인 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이 여러 가지 그 보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저는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엊그저께 바로 어제죠. 이를테면 지금 그 김문기 그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2015년 12월 말에 성남시장이 그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그 표창장의 공적조서에 상당히 특별한 내용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공적조서의 그 내용이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선정에 예를 들면 아주 그 공헌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공적조서를 그 작성한 그 주체가 행정기획국장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남시 간부가 사실은 2015년 5월 27일에 예를 들어서 그 사무 협약에 있어서 이사회에 이사와 감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또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의장이 상당히 그 화천대유에게 부당하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아스럽게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이사록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사의 한 사람이었던 행정기획국장, 또 이사회의 감사였던 예산 법무과장,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남시의 주요 간부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은 몰랐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표창장의 공적 조서 그리고 이사회의 의사록 그러면 이것에 관한 조사를 예. 이를테면 진술과 관련된 거, 물적 증거와 관련된 것을 검찰이 왜 하지 않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정이익 환수 또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외국의 많은 판례와 이제 국내에서의 그 법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설령 그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그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 얘기는 이겁니다. 가능한 정보를 다 찾아보고 또 그 실무진에서 얘기하는 정보를 무시하지 않고 과연 그런 것이 확증이 되었느냐.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윗선 배임 조사의 가능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건과 또 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역시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고 이것을 그 특검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미루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검찰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역시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유한기 전 공사개발본부장과 김문기 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핵심 인물 2명이 숨졌는데요. 윗선 수사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 윗선으로 경유하기 위해서 좀 거쳐야 되는 두 인물이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뭔가 더 윗선의 지시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유한기 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예전에 황무성 전 사장의 어떤 사태를 종용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두루두루 대장동 의혹에서 가지를 쳐 나갔던 이런 직권 남용 혐의랄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수사의 동력을 받기는 특히 좀 많이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최근에 사망한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참고인으로 한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사망하기 이전에도 검찰이 뭔가 좀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는 데는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예.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선정위원으로 다 활동을 했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피의자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좀 되돌아봤을 때도 검찰이 뭔가 혐의점에 많이 근접하진 못했구나.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도 여러 곳에서 지적받고 있는 게 수사가 미진하다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50억 클럽 의혹 수사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기각이 된 상황인데 그 이후로 이와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른바 그 배임 수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정하게 그 부탁을 하면서 일정한 일을 좀 잘 처리해달라 이런 형태로 구속영장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 장소도 밝혀지지 않았고 뭐를 이렇게 부탁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 만났다라고 하는 그 당일날 이 곽상도 의원이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구속영장도 발부가 이제 안 된 이제 이런 그 것으로 지금 아직 영장이 재청구가 되지 않은 이제 이런 그 상태인 것이고요. 네. 그 50억 클럽의 다른 분들도 소환은 비공개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박영수 그 특검 그 같은 경우에도 50억 클럽의 대상이었지만 그 본인의 그 얘기는 전혀 50억을 받았다고 약속을 한 적도 없다. 2016년 이후에 김만배 씨를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하는 이런 상태의 지금 수사의 상태인 것 같고요. 예. 또 그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하는데 혁혁한 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은 이런 그 혐의였는데 이것에 관한 것도 사실은
먼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소환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홍모 씨라고 하는 이 언론사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55억이 실제로 전달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빌려서 차용증까지 받았고 이자까지 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 본다면 50억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그 수사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요약하게 되면 이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별 성과를 못 보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대선 국면 속에서 여야 대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검찰의 이 미진한 수사를 질타하면서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후보가 모두 특검을 주장하고는 네. 있는데 특검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는 왜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법사위의 관련 논의를 이제 해결하자고 하면 피하느냐, 민주당이 진짜로 특검을 할 이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가 있고 또 민주당은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으로 네. 특검을 하면 언제든지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를 해서 그 어떤 구성원과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특정을 다시 해보자라고 하니까 이 어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검찰 수사의 어떤 마침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또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뭔가 의혹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주지 못하느냐.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거 사실 봐주기 수사 아니냐. 양쪽에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선이라는 하나의 큰 정치적인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인 건 맞아 보이지만 워낙에 대선이 한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오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 결과를 살짝 내기도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서 수사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이게 대장동 의혹뿐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고발 사주 의혹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역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일단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죠?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또 고발장과 그 의문시됐던 텔레그램의 내용이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전달했느냐에 관한 특정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또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공수처에서는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과 함께 공범의 그 역할로 해서 그야말로 그 고발을 사주하고 네. 이것은 결국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도 되고 또 직권남용의 혐의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공범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좀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의 주체가 검찰이거나 판사거나 경찰일 때만, 고위 간부일 때만. 그런데 김웅 의원은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다시 검사가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의견 자체를 마치 이제 그 공수처가 함께 다 검찰로 보내서 함께 다 기소를 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지, 예. 아니면 손중선 검사만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웅 의원은 검찰이 따로 떼서 하라고 할지, 이 부분도 사실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역시 2달, 3달에 걸친 상당히 요란한 수사였는데 과연 그 실속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부가 찍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 관심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가 시켜서 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예, 중요했단 예. 말이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 연결고리는 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그 후보에 있어서는 일단 불기소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공범에 있어서 과연 기소를 정말 결정을 한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어쨌든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려 체포영장, 구속영장 3회에 걸쳐서 모두 기각되는
이런 그 수모를 겪었고요. 더군다나 그 적법 절차가 그 위배됐다라고 해서 항고에 대해서 그 법원이 또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기소를 했을 때 오히려 적정 절차 위반으로 증거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어떤 결정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시점부터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개입 가능성을 네. 강하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까? 예, 사실 기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렇다면 이 검찰총장을 보유하는 이 대검의 부서에서 굳이 왜 이런 고발장을 작성했었을 것인가? 이게 뭔가 자가 발전이라면 총장에게 보고가 안 됐을 것인가?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달이 흐르는 동안 공수처에서 밝혀낸 것은 고발사주라고 하려면 뭔가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 예. 그것을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넘겨줬다라는 부분이 차근차근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해서 공수처에 이첩을 해줄 때 그때 결론 내렸던 부분은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에서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이 전달이 됐다라는 점은 최소한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는 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당연하게도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장에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조차 굉장히 불명료했고 그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책 그 관에 검사는 한 2명 정도밖에 돼 있지 않았는데 이 예. 부분과 관련해서도 성모검사인지 임모검사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 단계에서 공수처가 내놨던 항변은 특수 경험이 많은 검사가 아마추어 공수처 검사들을 뭔가 좀 이용을 하고 있다. 대단히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해명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무리 의혹이 짙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공백은 수사로서 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 종착지라고 애초에 지목됐던 윤석열 후보까지는 경유해서 기소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요. 공수처가 언론계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사찰 논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통신 자료를 불법적으로 공수처가 조회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입니다. 예. 그 기자 100여 명, 또 그 기자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또 야당 인사 그 20여 명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사찰 또는 정부의 그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 대한 위축 효과를 주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예. 더 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통신 자료를 보려면 사실 그 기자에게 통신 영장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통화 내역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했는가를 다 살펴봤다라고 하는 이런 또 의혹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른바 그 황제 조사 논란이 됐던 그 공수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에스코트로 차까지 주면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 모습이 과연 이 비밀 누설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문제점. 그러면 이 영장, 통신 영장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무엇인가 허위 사실로 이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냐 이런 또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전기통신법의 83조에 의하면 의심스러운 그 상황에 있어서 임의사항으로 요구를 할 수가 이제 있지만 이 꼼수를 활용해서 특히 반정부적인 이러한 인사들이 주로 표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합법화를 가장한 그러한 그 사찰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지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피의자 등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통신사에 조회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또 공수처의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교수님도 짚어주셨지만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라서 영장 없이 이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인지 주민번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있습니다. 네. 다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해당 법령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에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모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인권의식 없이 이 부분을 활용해 왔다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기록을 조회했는지 안 조회했는지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영장에 기해서 들여다봤다라면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가 없어서 굳이 본인이 내 내역을 들여다봤는지 여부를 통신사에게 확인해야만 그 여부를 알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의혹 또 고발사주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공수처 수사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장유미 변호사,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